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인생을 사고의 중심에 놓고 생각한 최초의 철학자입니다. 그에게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인생 경험을 충분히 쌓은 노년이 되기 전부터 삶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22살 때 이미 의학과에서 철학과로 옮기면서 나는 평생에 걸쳐서 인생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라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가 30살 때 간행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그 후에 쓴 여러 소논문에는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100년도 더 된 책이지만 책에 담긴 내용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신선하게 비치기도 합니다. 그의 관점이 새롭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느 결에 비뚤어지고 굳어져 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정적인 세계는 어디에도 없다. 쇼펜하우어는 끊이지 않는 변동이야말로 세계의 보통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쟁이나 재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모든 것은 언제나 변화하며 그것이 생의 정상적인 상태라는 뜻이지요. 다시 말해 그가 제시한 세계관은 안정되지 않은 것이야말로 세계에 존재할 때의 기본적인 형태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변화야말로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그의 말을 듣고 거리감이나 불안이 느껴지나요? 아니면 안심이 되나요? 만약 불쾌한 느낌을 받는다면 당신이 안정되고 안전하며 평화로운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세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일과 현실의 세계는 전혀 별개입니다. 물론 전쟁을 하며 서로 죽고 죽이는 것보다는 평화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는 항상 안전하고 모두가 안심하고 평온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평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정치가들에게 속고 있는 이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죠. 그도 그럴 것이 정치가들은 자신이야말로 평화롭고 안전하며 누구나 안심하고 살 만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큰 소리로 선전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왜 그런 사회는 한 번도 만들어내지 못했을까요? 그런 유토피아가 세계의 역사 가운데 과연 언제 어디에 존재했을까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정치가는 높은 지위에 올라 안정된 급여와 고액의 연금을 얻기 위해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이를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정치가들이 떠벌리는 말들이 환상이라는 사실 또한 잘 깨닫지 못하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까닭은 우리가 많은 환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는 시대는 진보하고 있으며 생활이나 환경 역시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발전론적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발전론적 사고란 모든 일이 순서를 따라서 혹은 계단을 밟고 나아가듯이 변화할 거라고 여기는 사고방식을 뜻합니다. 현대인, 특히 젊은이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논리에 따른 사고 역시 전형적인 발전론적 사고입니다. 우리는 이를 대부분 학교에서 배웁니다. 발전론적 사고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내용 자체가 발전론적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를 잘 하는 학생은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물론 우수한 학생이라고 평가받습니다. 현대의 학력 사회는
발전론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축된 특이한 사회권입니다. 하지만 이 사고를 하는 사람은 뜻밖의 사건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약합니다. 다른 의미로 유연성이 부족하고 그만큼 불확실함에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현대인 중에는 이런 사고에 익숙해진 나머지 현재는 충분히 활약하지 못하고 있지만 자신에게도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인생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불운이나 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정해진 대로만 하면 반드시 잘 풀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어떤 나이 때도 예외 없이 어려움과 재해가 찾아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고독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왜 모든 것은 계속해서 변동한다고 주장한 걸까요? 그는 이런 의문에 의지가 모든 것을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제목에 담긴 의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의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는 자연 안의 온갖 힘을 가리킵니다. 쇼펜하우어는 폭풍우나 천둥도 의지일 뿐만 아니라 생물의 생명력, 충동, 본능, 욕망까지도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지는 살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절대로 쉬지 않고 자신을 키워가기 위해 계속해서 활동합니다. 이처럼 의지는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로 가득한 무언가를 뜻합니다. 이 의지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솟구쳐 오르는 충동과 욕망은 물론이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고 싶다는 마음 또한 의지의 동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강한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충족감이나 쾌감을 느낍니다. 사실 이는 자신이 의지의 충동에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쟁이나 싸움에 지는 일이 굴욕감이나 고통을 낳는 이유는 상대방 안에 있는 의지에 젖기 때문입니다.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 각각의 의지가 있으며 각자의 의지가 서로 마주보고 싸웁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이처럼 다양한 의지가 서로 관계하며 상대를 굴복시키기도 하고 함께 호흡하기도 합니다. 생식 행위로 또 다른 의지의 도구를 증가시키기도 하죠. 그리고 모든 것이 세계의 끊임없는 움직임을 만듭니다. 그런데 평소 우리는 스스로 의지 때문에 움직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 상황에 맞는 이해타산이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에 맞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의지에 의해서 촉진되며 그것을 정당화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내고 있는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치적 안건에 대해 많은 사람이 동의할 때는 그 정치 이념이 방향성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책이나 행정이 대다수 사람의 이권과 이해를 만족시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달리 말하자면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 대중은 반응합니다. 의지가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의지에 따르지 않는 일도 괴롭지만 의지에 따르는 일도 고통을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의지의 욕구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지로 인해 차례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의지로부터 도망치는 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만약
자살을 한다면 의지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살은 의지의 활동을 완전히 부정하는 적극적인 행동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살은 의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종 안에 떼어낼 수 없는 유약한 부분을 자살이라는 형태로 일찌감치 죽임으로써 종 전체의 번식과 확장의 사이클을 촉진하는 것이며 이 또한 의지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통을 주는 이 의지로부터 벗어날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식을 바꾸는 일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식을 바꾸는 일이란 어떤 사건과 세계를 지금까지처럼 의지의 눈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지의 눈으로 본다면 비싸고 예쁜 물건은 갖고 싶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손에 넣고 싶다는 욕구가 움직이고 도저히 가질 수 없을 때는 갈등이 생겨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세계의 온갖 것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고 가치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처럼 의지의 눈에 의해서 성립되어 있습니다. 옷이나 신발, 가방 등 각종 상품은 하나같이 각자 안에 있는 의지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도록 만들어지고 선전됩니다. 욕망을 움직이는 모든 것의 특징은 젊음, 아름다움, 귀여움, 풍부함, 그리고 균형입니다. 모든 경제 활동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추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의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 태도는 곧 자신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치 판단이나 계산을 하지 않고, 즉 욕망이나 의지가 섞이지 않는 상태로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음식을 예로 들어볼까요? 의지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배가 무척 고플 때 케이크를 보면 반사적으로 먹고 싶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의지가 소망하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만약 케이크를 단순한 물질로 볼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의지에서 해방됩니다. 의지에서 해방되면 충동에 따라 움직이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눈앞에 두어도 동요하지 않고 태연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은 게임이다라는 말의 진실.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은 게임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물론 일상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는 말은 그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게임이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은 현대인에게 널리 퍼져 있는 공통된 사고방식 가운데 하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생이 정말로 게임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현대인 대부분이 인생을 게임에 빗대어도 별 위화감을 느끼지 못하는 감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선 인생도 마치 게임처럼 사전에 규칙이 설정돼 있다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경쟁을 잘 헤쳐나가는 방법 같은 건 말이지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나뉜다는 뜻도 담고 있을 겁니다. 어느 게임이든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반드시 게임의 궁극적인 승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비즈니스 관련 서적이 범람하는 현상은 이런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유효성은 둘째치더라도 이런 서적에는 이른바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론이 나와 있습니다.
게임의 노하우는 비즈니스 사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소 생활과 가치관에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사회는 암묵적으로 어디 출신인지,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느 기업에 취직해서 어떤 인간관계를 구축해 가느냐에 따라 승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죠. 승리를 지향하는 인생은 중요한 패를 모으는 카드게임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게임이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게임으로서의 인생에 승리했느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바로 많은 재산, 많은 가능성, 많은 자유, 많은 시간 등 얼마나 많은 것을 손에 넣었냐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양이라는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부유해지는 일을 지향합니다. 이런 경향은 고대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보편적인 인간의 삶의 지향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되어 각국으로 전파된 산업혁명에 의해서 사회가 완전히 변모하고 더 나아가 자본주의 경제가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최근 200년 전후의 이야기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런 가치관이 생겨난 시기는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사회가 형성된 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를 마르크스는 자신의 저서 자본론에서 노동력이 상품이 되고 말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상품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사용 가치를 가지고 있죠. 이는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상품에는 각각의 가치가 있으며 우리는 그 가치에 걸맞은 가격으로 상품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놨습니다. 우리는 시장 상품뿐 아니라 인간, 그리고 인간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마치 상품처럼 가치를 매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는 하나의 개념이 적용되는 범위를 뻔뻔하게 뛰어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언젠가부터 우리는 당연하게도 인생에 속하는 어떤 일이나 인간성에 관한 것까지도 가격을 매기는 장사치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원래는 시장의 상품에만 적용됐던 가치의 많고 적음이 인간의 우열을 가리는 지표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와 존재의 기술 등의 저서에서도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상품의 홍수가 된 사회에서 현대인은 존재하는 것과 소유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소유하는 것만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존재인가를 따지지 않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혹은 실제 능력이 어느 정도 훌륭한지를 물을 기회가 있어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요소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학력이나 경력, 자격증의 유무, 어학 성적 등 어찌되었든 글자로 적을 수 있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사실로서 증명되는 것만이 그 사람의 알맹이나 능력을 뜻하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애정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누군가를 그 사람의 현재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자세는 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정의 대상은 어떤 명백한 속성 혹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결혼 상대를 찾을 때도 상대에게 온갖 종류의 조건을 요구한 다음 마치 현명한 소비자가 보다 좋은 상품을 고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제를 전제로 한 상대라면 용모가 수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출신, 학력, 자산, 현재의 지위와 장래성 등 갖가지 부분에서 가치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현대인에게는 사랑이 시작된다가 아니라
연인을 쟁취한다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연인의 스펙이 가장 중요한 매력이 되는 것을 보면 연애 또한 일종의 상품 고르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결혼할 때도 적절한 스펙을 갖춘 남편이나 아내를 쟁취합니다. 결혼이 이렇게 이루어지니 두 사람의 아이 또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얻는 것이 됩니다. 프롬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구매욕과 서로 알맞은 상품을 교환한다는 사고방식 위에 서 있다. 현대인의 즐거움이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쇼윈도를 바라보거나 일시불이든 할부든 살 수 있을 만큼 물건을 사는 일이다. 누구나 이와 같은 눈으로 인간을 보고 있다. 남성에게 매력적인 여성이란 혹은 여성에게 매력적인 남성이란 자신이 찾고 있는 진귀한 물건과 같다. 이처럼 인간관계가 상품의 교환처럼 되어버린 이유는 물질적 성공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지는 사회가 됐기 때문이다.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를 떠올려 보자. 많은 이가 학력, 직장, 직업 등 물질적인 속성을 자신의 스펙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그야말로 인간의 상품화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 자체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라는 명목을 사용해서 상대의 속성과 가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고독을 두려워할까? 그런데 왜 현대인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함께할 상대를 구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하고 누군가의 동료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때로는 개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지기를 선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프롬은 그 이유 중 하나를 인간이 본래 고독의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합의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강한 욕구는 고립을 극복하고 고독의 감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있든지 인간은 공통적인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요구받는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고립을 극복하느냐, 어떻게 합의를 달성하느냐, 어떻게 개인적인 생활을 초월해 타자와 일체화를 얻느냐 하는 문제다. 우리는 현 시대의 사회 또는 조직과 동일한 가치관을 따르지 않을 때 왠지 모를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회 집단의 가치관에 동조하면 고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사람이 파시즘이나 나치즘에 찬동하는 것도 이런 이유였죠.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심하고 싶기 때문에 동일성을 원하고 고립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유력한 단체의 일원이 되고자 하고 대다수의 사람과 같아지고 싶다는 욕구에 따라 움직입니다. 프롬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평등의 의미가 달라졌다. 오늘날 평등이라고 하면 그것은 로봇, 즉 개성을 잃은 인간의 평등과 같다. 현대에서 평등은 일체가 아닌 동일을 의미한다.